집단 착각의 대중의 미만과 감기. 1841 연수 거덜랜드의 언론인 찰스 위케이가 모방의 연쇄에 대한 책 대중의 미만과 감기를 펴냈다.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집단 속에서 감기에 휩싸이며 오직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 지각을 되찾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가 어떤 건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1634년 튤립 강난이었다. 네덜란드 엘리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튤립 구근의 독창적인 컬렉션을 절대적인 필수품인 양 여기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 꽃에는 어떤 대체적인 가치도 없었지만은 튤립을 소유하고자 하는 광기는 그 네덜란드 사회의 중산층을 덮쳤고, 심지어 무역상과 상점 점원들마저도 어느 정도 손을 댈 정도가 되었다고 맥케이는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한 학자의 추산에 따르면 튤립 감기가 철정에 달했던 1635년 튤립 구근의 평균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의 가격을 뛰어넘었고, 희귀한 튤립 구근 단 하나가 오늘날의 돈으로 5만 달러 이상 거래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맥케이에 따르면 가격의 요동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시장의 자신감은 무너졌고, 딜러들은 전반적인 충격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거대한 튤립 열풍은 막대한 튤립 거품 붕괴를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광기가 일시적인 것을 파악한 네덜란드 당국은 선언했다. 광란의 정점에서 맺어진 모든 계약은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하지만 맥케이 본인도 머지않아 바로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다. 책을 낸 지 몇 년 후에 투자자들은 영국의 새로운 철도 시스템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려들기 시작했다. 건실한 회사들이 4%의 배당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그 무렵에 10%의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대의 내로라 하는 지식인들, 가령 찰스 다윈, 스튜어트 밀이라거나 브론테 자매 같은 사람들도 그 행렬에 참여했다. 1847년에 정점에 도달했을 때 철도 건설에 고용된 인원은 영국 육군의 2배에 달할 정도였다. 이 현상이 투기이자 광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한 모든 정보가 맥케이 손에 있었다. 하지만 맥케이는 열강의 도가니에 함께 뛰어들고 말았다. 맥케이는 신문에 줄줄이 기사를 쓰면서 철도를 찬양하는 대열에 앞장섰다. 심지어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음에도 독자들의 확신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애썼다. 기술 자유시장 경제 발전을 확고하게 지지하던 사람이었던 그는 철도 네트워크의 대대적인 확장은 국가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수 있다는 철도 강단의 핵심적인 착각으로 쉽사리 빨리 들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건설 비용은 나날이 높아져만 갔고, 기대했던 10%의 배당금은 온데간데 없이 철도 주식은 그저 평균적 2.8% 이익을 내는 것에 끝나고 말았다. 현실적으로 의회에서는 신규 노선 중에서 고작 1만 3천 km 정도만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수천여 명의 투자들이 파탄나고 말았다. 이런 식의 연쇄 작용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친숙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금시장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소동의 근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닷컴 열풍 같은 미성적인 주식 폭등부터 2008년의 주택시장 붕괴 같은 폭락까지, 이러한 연쇄 작용은 대체로 버블이 터지면서 끝난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훨씬 오래도록 살아남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바꿔놓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생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투명하고 영롱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났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돗물보다도 생수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수 강난의 기원은 1994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우물물 음용에 대한 안전 경고를 발령했다. 우물 펌프에서 막대한 양의 납이 유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에게 우물 펌프를 스테인리스제로 교체할 때까지 생수 구매를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생수가 수돗물보다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퍼져나갔고 널리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음료수 회사들과 생수업체들은 여기서 큰 사업 기회를 보았다. 아무튼 물이라는 건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 만큼 다들 공짜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소비재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4월 나무에 이 새파리가 터져나듯이 생수 브랜드가 등장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수 브랜드 2개는 각각 10억 달러 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생수는 한때 음물 오염 문제의 회복으로 동원된 한시적인 해결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사업으로 급성장해서 2026년이면 총 4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과연 생수가 정말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맞긴 할까? 물론 그렇다. 만약에 독자 여러분이 미시건주 브런트의 2015년 수돗물 오염 파동을 겪었던 그곳에 살고 있다면, 하지만 브린트처럼 극히 예외적인 곳을 제외하고 나면 수돗물은 양호하다. 미국 영해의 99%의 수돗물은 음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수라고 생각하며 마시는 물은 수돗물이다. 병입되어서 판매되는 물 중에서 절반 이상이 약간의 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이며, 양대 생수 브랜드인 아쿠아피니와 다사니는 그저 디트로이트가 제공하는 물을 한번 걸러서 플라스틱 병에 담아 넓은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병에 들어있는 물을 생수라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기극에 속는 동시에 거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019년 미국인들은 1900억 리터의 생수를 마셨는데, 이는 탄산 음료의 전체 소비량을 능가하는 것이다. 저희소에 딸린 슈퍼마켓이나 상점에서 생수를 구입하면 4.5리터짜리 한 병에 평균적으로 1.5달러를 내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같은 양의 수돗물을 사용할 때 내는 돈의 2000배에 육박한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때가 그렇고 생수의 가격은 그 후로 더 올라갈 뿐이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 지반으로 걸러졌다는 둥, 구름까지 뚫고 올라가는 일본어 명산에서 채취했다는 등, 숫제 천사의 눈물을 받아왔다는 등 온갖 이유를 붙인 고급 생수들은 고작 3컵 분량의 5달러를 훌쩍 넘기기 일쑤다. 캐나다의 아쿠아 데코 생수는 한 병에 12달러다. 하와이안 코나 니가리 생수의 신선한 맛을 보고자 한다면 402달러를 내야 한다. 진정을 맛을 사람이라면 순금병에 담긴 아쿠아 디 크리탈로 트리부터 모디기리아니 생수를 마시기 위해 6만 달러를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수를 둘러싼 현상은 올라라이트의 강난과 다름없다. 우리는 사실상 거짓말이나 다름없는 무언가에 수천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그런 소비를 별개로 하고 보더라도 그 막대한 플라스틱 병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실로 엄청나다. 생수 한 잔에는 같은 양의 수돗물에 비해서 2000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한편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플라스틱 생수병의 70%는 곧장 매립되며 그리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기를 먹는 것이다. 이러한 연쇄 작용의 결과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의 어딘가에는 텍사스주의 2배 정도 크기를 이룰 정도로 넓은 플라스틱 부유물 군집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환상의 연쇄 작용은 마치 생수 광란처럼 떨쳐내기 어렵다. 다른 이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착각의 연쇄에 빠져드는 것은 거짓말처럼 쉽다. 반대로 한번 착각의 연쇄가 발생하고 나면 빠져나오기란 극도로 어렵다.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인간의 모방 본능은 1990년대 중반 사회학자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는 시카고 대학에서 호스피스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의 환자들 중에는 죽음을 앞둔 여성 치매 환자가 있었다. 환자에 따른 몇 년에 걸쳐서 어머니를 돌보느라고 비쩍 마르고 정신적으로 더 고갈된 상태였다. 다른 한편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달한 아내를 보살피면서 버린듯 지쳐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남편의 친구가 크리스타키스를 불렀다. 친구의 상태가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마치 어둠의 악령이 기어나는 것처럼 한 여성의 병으로 인한 무거운 감정은 점점 더 퍼져나가는 중이었다. 이러한 전염 현상을 목격한 크리스타키스는 의문을 느꼈다. 마침 그는 사람들이 낙담하고 상심하여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조사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오래 지나지 않아 남은 사람도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른바 미망인 효과라는 오래된 개념을 발견했다. 크리스타키스는 추가 연구를 깊이 파고들은 끝에 사람의 감정과 행동은 실제로 상호 결부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집단으로 묶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력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의 우스꽝스러운 사례로 우리는 박수부대를 떠올려볼 수 있을 것이다. 박수. 16세기 프랑스 장도라는 극작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친구들을 끌어들였다. 그는 공짜 표를 받고 무대에 환호해주는 박수부대를 조직했던 것이다. 극장에서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전혀 느린 경향이 있다. 도라의 아이디어는 제대로 먹혀들었다. 심지어 박수부대 노릇을 하는 것이 배우 지망생들의 수익원으로 격상되었던 것이다. 극장이나 오페라의 관계자는 박수부대원들을 유심히 살펴본 후에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들을 불러 우는 연기를 시키도록 하고 정확한 시점에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에게 높은 값을 쳐주기도 하며 평범하게 박수만 치는 사람들은 따로 관리하기도 했다. 때로는 앞자리에 앉아서 기질하는 여성과 그 여성을 돕기 위해서 허둥대며 달려가는 역할을 하는 남자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들 모두가 매니저를 통해서 일종의 가짜 오디션을 거쳐서 고용한 박수부대원이었다. 박수부대의 활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박수부대로 활동하는 사람들 역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품을 하건 우욱한 연기를 보며 환호하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반응은 우리 내면의 깊숙한 연결에서부터 솟구쳐 나온다.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에 연쇄 반응으로 빨려들고 마는 것이다. 연쇄 반응은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지, 무엇을 입고 먹고 어떤 학교에 다닐지 그 모든 것이 그 영향권 하에 있다. 연쇄 반응은 또한 우리의 내면의 타인을 모방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자기 이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떨어쟁여의 함정에 빠지곤 한다. 마치 대부분의 유행이 그렇듯이 이런 식의 연쇄 반응이 때로는 상대적으로 해롭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가령 생수라든가 신장이식 대기질처럼 그러지 않은 경우에 실질적일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신장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내 앞의 19명이 이식을 거부한 것을 보고 그 신장을 받지 말아야 할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연쇄 불행하게도 우리가 언제나 연쇄 반응의 수동적인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첫 행위자를 모방하면서 특히 첫 행위자를 모방한 첫 번째 초정자가 되면서 우리는 부지불식 간의 집단 착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오곤 하는 것이다. 후광 효과를 경계하라. 박사 과정을 밟던 시절에 동료 대학생들이 여름날의 와인과 치즈 파티를 했다. 나 역시 초대받았고 그래서 포도향의 싱그러운 말보로 불량이었다. 가피에는 등나무꽃의 향기가 정원 뒤편으로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모든 이들이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진지하게 와인을 따르고 예쁘게 잘린 치즈를 맛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와 모두들 내가 와서 오 젠장 나는 생각했다. 올게 왔구만. 아무로스가 정원으로 수면 위의 백조처럼 미끄러져 들어왔다. 공포에 아무로스 심지어 성 뒤에 로마 숫자 3가 따라붙는 그는 행색과 형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품고 있는 선입견을 고스란히 의인화한 듯한 인물이었다. 아무로스는 단지 돈이 많고 문화적으로 풍족한 것이 아니었다. 본인이 그런 존재를 잘 알고 남들이 그것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다. 짙은 남색의 맞춤 영국의 새하얀 손수건을 꽂고 온 그는 늘 그렇듯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브로스는 본인의 와인잔을 칵테일 포크로 두드리며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걸 맛볼 테니 잠시 기다리세요. 소노마 지방에 있는 우리 집안 친구분 와인 농장에서 나온 아주 귀한 빈티지입니다. 세 잔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모두 지시를 떨 때까지 암브로스는 기다렸다. 그리고는 화색을 띠며 자신이 가져온 루비처럼 빨간 와인을 각각의 잔에 따랐다. 마시지 마세요. 암브로스는 시험 절차를 안내했다. 잔을 늘려서 전에 생기는 젊은이를 오셔야죠. 그리고 향을 맡고요. 나 또한 시키는 대로 잘 따르고 있었다. 이제 한 모금 머금고 삼키기 전에 입안에서 굴려보세요.
우리 와인 선생님 말씀이었다. 누군가가 암브로스와 눈을 맞춰서 치기 시작했다. 맛있군요. 나는 한 모금 들이킨 후에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폈다. 다들 암브로스의 말에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 와인은 식사 같은 맛이 났다. 내 미각에 문제라도 생긴 걸까? 어쩌면 내가 감기를 걸린 탓에 내 미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혹은 내 미각이 충분히 단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이 고급스러운 맛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때 우리 학과의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오셨다. 스미스 박사님이라는 통하는 분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스미스 박사님이 통계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었다. 스미스 박사님은 진정한 와인 애호가로 심지어 박사님은 프랑스 와인 산지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곳이 어디인지 다정회기라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까지 했다. 나는 스미스 박사님이 이 와인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다. 스미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암브로스는 박사님을 부르며 잔의 와인을 따랐다. 오늘 제가 가져온 특별한 물건입니다. 스미스 박사님은 맛을 보더니 즉시 잔디에 내뱉었다. 코르크 때문에 변질된 와인이에요. 덤덤한 어조로 내린 진단이었다. 코르크 변질이 삼려 트레이 도문 DCA라는 질차 때문에 우리 동료 학생들이 냄새와 맛에 무감각했거나 아니면 그저 암브로스가 약을 판 것에 홀랑 넘어갔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은 스미스 박사님이 진실을 말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암브로스가 뭘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의견을 따랐다.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믿지 않겠지만 의사나 과학자가 같은 말을 한다면 그 말에는 좀 무게가 실릴 것이다. 만약에 훈련된 기상학자인 날씨 예보관이 오늘 오후 이 지역에 폭풍우가 칠 확률이 75%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현관을 나설 때 우비를 챙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암브로스의 경우를 설명할 수가 없다. 암브로스는 본인이 와인 전문가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으니 말이다. 우리는 그냥 그가 우리보다도 와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다. 후자인데다가 교양 넘쳐 보이는 암브로스가 남이 넥타이를 메고 어딘가에서 잘 다듬어진 손톱을 과시하며 관심과 존중을 요구한다면 아마 그들은 암브로스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의 전문가인 것처럼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전문성과 자체를 알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이 의존한다. 암브로스의 경우라면 그의 화려한 옷차림과 사립고등학교에서 쓰는 것 같은 말투가 그런 것들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특권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문에 걸린 우리는 부직업, 외모, 옷, 소유물처럼 특권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진정한 전문성의 지표로 착각한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서로 무관하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네스 벨트로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그가 만든 브랜드 구프의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는 것을 택하곤 한다. 특히 우리는 그를 나타내는 시각상 표상에 취약하다. 1984년에 수행된 한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자. 연구자들은 차를 세운 후에 주차기에 동전을 넣는 젊은이에게 나이 많은 남성을 보내서 동전 하나만 달라고 요구했다. 나이 많은 남성 실험자는 때에 따라서 홈리스로 잘 입은 사업가로 마지막은 유니폼을 입은 소방관으로 분장했다. 대중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인류의 태생적인 성향과 마찬가지로 이렇듯 권위 있는 무언가를 향한 복종 역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의사라는 직함은 심지어 상대가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되지 않았을 때조차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실은 더욱 좋지 않다. 우리는 진짜 전문가를 파악하는데 매우 서툴 뿐 아니라 누군가 자신감을 드러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자신감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여기곤 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꼭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그러니까 와인이 상해되거나 튤립 구근의 가치가 $50,000일 수 없다는 것 등을 보고 나면 대부분의 연쇄 작용을 스스로 교정하면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쏟아 놓았다거나 특히
어떤 사실의 진위 여부의 등에 우리의 명예가 달린 경우에 우리는 희망사항에 맞춰서 현실을 뜯어고치려 든다. 찰스 맥케이가 그러듯이 우리는 진실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 닥쳐온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말 그대로 무슨 일이건 해버린다. 걸리기 쉬울 뿐 아니라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란 힘든 덫이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덫이다. 착각과 확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1996년 뉴욕 대학교 물리학 교수인 앨런 D. 소칼은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경계의 침범, 또 소셜 텍스트 게재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양자 중력학 분야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발전을 감안하면서 이들에게 본 분석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자는 것이다. 양자 중력학은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합하여서 동시에 폐기하는 원리학의 떠오르는 분과다. 차차 살펴보겠지만 양자 중력학에서는 시공간 다양체가 객관적인 물리적인 현실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하학은 맥락의 관계에 의존하게 되며 전통학 과학의 기초를 이루던 개념, 그래서 상대화가 그저 학술적인 용어로 뒤범벅이 된 혼란스러운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100% 정답이다. 소칼은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로 가득 찬 이 논문을 문화 연구 학술지에 투고했고 6명의 편집자가 검토한 것에 게재를 허용했으며 그 학술지는 이 논문을 과학에 대한 특집회의 중요 논문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칼은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소칼은 그저 학술 저작물 체계가 갖고 있는 어떤 허점을 보여주기 위해 가짜 논문을 쓰는 고통을 무릅썼을 뿐이었다. 그가 드러낸 바 상당수의 학자들은 조나선 스위프트가 1726년에 펴낸 풍자소설인 글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라퓨타의 주민들처럼 아무 뜻없는 소리를 저절거리는 대가로 돈과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늘을 떠다니는 섬 라퓨타의 주민들처럼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론가에 또 학자들은 쓸모없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연구를 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은 현실과 아무 접점이 없었기에 소칼에게는 그저 놀림감일 뿐이었다. 스위프트가 그랬듯이 소칼은 장난 같은 표현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용어라도 되는 양 연속체 반해계만이 인식론 같은 단어를 논문 위에 팍팍 뿌려댔던 것이다. 저는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수학이나 물리학에 대해 내놓은 가장 멍청한 표현들로 제 논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을 칭송하면서 그들을 연결짓는 주장을 지어냈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칼이 한 말이다. 저는 그 어떤 증거나 논리도 따를 필요가 없었으니 이 모든 일을 꾸며내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소칼이 문화연구와 문화비평 학술지를 채우고 있는 이런 허풍을 조롱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동시에 그는 학자들이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연구의 특징을 참고해서 일부러 복잡한 용어와 개념을 엉터리로 조합해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너무도 심해지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대체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말 것이며 소셜 텍스트의 책임 편집자들은 쓴 입맛을 다시며 소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돌려주었다. 소셜 텍스트의 공동 발행인이자 뉴욕 시립대학교의 교수인 스탠리 아로노위츠는 이렇게 말했다. 소칼 박사는 우리가 인식론적인 상대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잘못 집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엉터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소칼은 대받아 쳤다. 소셜 텍스트가 내 논문을 수용한 것은 이론, 그러니까 포스트 모든 문학 이론이라는 것이 논리적 바탕에 이르렀고 그들이 지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리학자와 논의한 적이 없을 테니 전혀 놀랄 일은 아니죠. 소칼의 말을 마저 들어보자.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쓰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접적인 언급, 은유, 말장난이 증거와 논리를 대체해버렸어요. 제가 쓴 논문은 포스트 모던 이론은 완성된 장르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학계, 법조계, 의료계 같은 분야의 화이트 칼라
전문직일수록 이러한 명성의 연쇄 적용에 특히 취약한 경향이 있다. 명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야에서 전문직 계층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확성기처럼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지만은 꼭대기에 있지 않은 대다수는 자신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따라가는 편을 택해버린다. 가령 한때 널리 성행했던 편도선 절제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의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논가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도선 절제설은 전문가의 과학적인 소견이라는 변덕스러운 관점만을 근거로 수십 년은 넘도록 시행되어 왔다. 20세기의 편도선 절제설의 시행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그 수술을 받았고 그들 중에 일부는 부상을 당하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 결국 편도선 절제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빠른 속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우리는 명예를 거나 얻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건의에 굴복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한쪽의 이야기를 정정하게 따르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전문가의 권위로 인해서 연쇄 작용은 되돌리기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잘못될 리 없다는 생각에 다들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연쇄 작용은 한쪽 구석이 허술해진 젠가 블록 무더기처럼 운 좋게 버티고 있을 뿐이다. 만약에 중요한 블록 하나가 빠지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린다. 그래요. 참 그 절제술 같은 것이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랬군요.